그 김주영 선생님이 그 눈빛을 딱 발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하죠? 어머님 안마기 하나 드리셔야 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하나 둘셋 유명하네. 톡 쏘는 경제 토크의 김경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프로 질문러를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영어로는 프로 퀘스처니스트라고 있는 겁니까 그 영어? 하여튼 뭐,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질문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는 네, 여러분의 궁금증을 네. 해소해드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노입니다. 아 그러죠. 앞으로 우리 톡 쏘는 경제 토크에서는 우리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좀 많이 냈잖아요. 제가 아는 것만 4권 네. 내셨는데요. 근데 뭐 주로 우리 그 2030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월급 관리에 관련된 또 재테크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냈는데 거의 그 직장인을 위한 그렇습니다. 네, 책을 네. 쓰셔놓은 그런데 그 책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써도 출판사에서 이거 다 잘라요. 재테크인데 그렇죠. 19금이 있나요? 그 19금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내용상 좀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꿈과 희망을 주지 않는 뭐 이런 내용. 현실을 너무 네. 그대로 보여주는 네, 내용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자극적이다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이 은행이라든지 또 잡지사의 매거진에 또 많은 기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가장 최근에 신동아. 그렇죠. 네, 아주 심각한 잡지에 기고를 하셔서. 신동아에도 나갔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의 VIP 매거진에도 나갔는데 이런 기고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없다라는 걸 또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톡 쏘는 경제를 통해서 앞으로 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재밌게 풀어볼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김경필 멘토의 톡 쏘는 경제 토크 다 까발리자. 네. 현실을 까발리는 재테크. 아니, 너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 까발려. 네. 뭐 까발린다기보다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렇게 가감 없는 재테크. 그렇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저성장 시대의 경제 원리 중에서, 최근에 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스카이캐슬 열풍. 스카이캐슬. 네, 스카이캐슬 열풍과 저성장 시대의 경제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롯데캐슬 보셨어요? 이름을 저는 사실 처음에 좀 재미없어서 네, 저도 그랬어요. 안 봤는데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와이프와 저희 맞아요. 아들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서 김주영 그 선생님 나오지 않습니까? 김주영 쌤, 그렇죠. 쌤님 나오는데 그 김주영 쌤님이 그 눈빛을 딱 발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하죠? 어머님 안마기 하나 드리셔야 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절대로 절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전적으로.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 스카이캐슬과 저성장 시대의 경제 원리 그리고 또 요즘 또 스카이캐슬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가 옛날에 비해서는 맛집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맛집 좋아하세요? 저는 뭐 맛있는 거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TV만 틀면은 나오는 게 뭐 먹는 거예요 요즘. 근데 주로 보면은 맛집들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경제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저성장 시대다라고 얘기하죠. 경제 성장률이 좀 낮으니까. 누가? 예. 뭐 TV만 틀면 나오잖아요. 저성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성장 시대라고 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낮다. 맞습니다. 맞나요? 정답입니다. 예. 자, 우리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장이 안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도대체 성장이 안 된다. 우리 아이 키가 성장이 안 된다는 건지 뭐가 성장이 안 된다는 거냐라는 거죠. 여기 핵심이 바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득입니다.
개인 소득. 그렇죠. 인가요? 예, 결국은 우리가 성장이 안 된다, TV나 뉴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떠드는 이야기들.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장이라는 것 속에는 소득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저성장이라는 것은 소득이 안 올라간다 이런 뜻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산출한 거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것 중에 GDP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뭐 정치 경제 시간에 그렇습니다. 배웠던 GDP. 이걸 그대로 원문대로 얘기하면은 국가. 예, 국내. 예, G는 국가가 그렇죠. 아닌가요? 물론 국가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워요.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GNP하고도 또 다르잖아요. GNP는 뭐 Gross National Product니까 사실 뭐 비슷한 개념인데, 요즘은 이제 GDP라는 개념을 더 많이 쓰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GDP가 뭐냐? 한 국가에서 1년 동안 발생한 그 자국민들의 소득을 다 합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월급을 조금 주면은 개인의 소득은 안 늘어난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요거 방송 끝나고 가서 이제 미용실 가서 커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커트를 딱 하고 뭐 예를 들면 커트가 뭐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 3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오늘 그 미용사는 3만 원만큼의 소득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럼 오늘 우리나라 GDP는 얼마 늘어난 거냐면 3만 원 늘어난 겁니다. 한 명이 3만 원 벌면 3만 원 늘어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통해서 거래라는 건 뭡니까? 어떤 물건을 팔든지 서비스를 팔든지 이런 팔게 되면 거래가 되는데, 그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만큼 내가 3만 원을 지불했으면은 그 미용사는 3만 원의 소득이 생긴 거니까. 3만 원 쓰신 거는 그럼 거기 계산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나의 소비는 그 사람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의 양극단에 있는 건 소득입니다. 소비를 많이 하면 누군가 소득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은 아니죠. 누군가 돈을 벌었다? 소득. 그럼 3만 원. 제가 100만 원 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도노 씨한테 제가 100만 원 썼어. 도노 씨가 나한테 뭘 팔아가지고. 그러면 도노 씨도 소득이 100만 원 생긴 거죠. 그러면 내가 100만 원 갖고 있었으면 그냥 GDP 100인데, 나 이거를 도노 씨한테 가서 쓰니까 또 본인 소득 100만 원. 그래서 GDP가 20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GDP가 그렇죠. 2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는 될 마법이 수가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돈을 많이 쓰면은 우리나라 GDP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매년 이 소득의 합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계속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이게 거의 10% 이상 매년 소득이 늘어났고, 90년대만 해도 10%까지는 아니지만 7, 8%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근래 들어와서 2018년도, 작년이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예측치 자체가 3%가 안 되는, 뭐 실제 결과도 그렇고, 발표되는 거 보면 뭐 한국은행에서도 얘기를 한국은행, 하고, 뭐 KDI나 뭐 IMF도 뭐 얘기를 하고, 그렇고 민간 경제연구소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들도 보면 지금 현재 2%대 중반 내지는 후반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소득 성장이 3%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MF를 그 기점으로 해서 네. 좀 이렇게 소득이 많이 줄은 느낌을 저는 그렇죠. 받았었거든요. 네. 이 IMF가 97년부터 98년도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지만 근래 2018년 작년부터 올해 이어지면서 이 저성장의 문제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는 그런 느낌인데,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얘기가 좀 시사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나네요. 저희는 이제 이런 방송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잠깐 브레이크를 걸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소득이 안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 예능 방송 톡쏘는 경제 토크를 예능까지라고 하기에는 좀 우리가 그렇죠. 안 웃겨요? 네. 안 웃기는 예능 방송. 네. 경제 톡쏘는 경제 토크가 되겠습니다. 톡쏘는 경제 토크. 자, 그러면 저성장이 왜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성장이 왜 낮아졌느냐. 그렇죠. 라는 개념이죠.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3%라도 늘어나면 다행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소득이 늘어난다는 건데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줄어드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그런데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GDP라는 건 나라 전체 국내 총생산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 소득의 합이라는 얘기는 좀 전에 드렸는데, 이거를 인구로 나누면 그게 인당 GDP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게 바로 이제 인당 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 3만 달러가 넘어섰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3만 불. 박수 한번 쳐. 야, 근데 그건 좋은데. 근데 별로 체감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한 사람당 3만 달러를 버는 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나라 전체 소득을 그냥 인구수로 단순히 나눈 거란. 네, 그러니 결국은 예. 예, 정확하게 한 사람한테 3만 달러가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이 4식구인데 예, 그럼 뭐 3만 달러면 12만 12만 달러가 1년에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평균인 거죠. 그냥 달러당 1,000원만 해도 1년에 1억 2천이 우리 집에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현재 원달러 환율이 뭐 1,100원이 훨씬 넘으니까 실제는 1억 3천 한 500 이상 들어와야 그냥 평균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자, 결국 성장이라는 거는 지금 경제 활동의 참여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어쨌든 사회에 쏟아져 나오는 친구들이 알바를 하든 그렇죠. 취업을 하든. 요새는 뭐 70이 넘으셔도 그러니까. 네, 현직에서 계속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고요. 어쨌든 이 소득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통계낸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증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한은 그렇죠. 계속 늘어나야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 안 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연 증가분이 더해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3%밖에 고작 안 는다? 3%도 채 못 는다? 이 얘기는 결국은 소득 어떻게 말하면 거꾸로 가는 걸 수도 있다. 고작 3%.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경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나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과거의 데이터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초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좋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앞으로도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아파트로 돈을 번 사람은 계속 그렇죠. 아파트를 사죠. 그게 이제 학습 효과라고도 하는데 경제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판단을 할 때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오늘도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겁니다.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성장 시대에는 과거에 계속 안 좋다는 얘기를 쭉 들어왔고 본인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소득이 많이 안 늘어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돈을 안 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됐을 때 저성장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람들의 행동 심리는 뭐냐면 기대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린다는 건가요?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때 내가 이 정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주어지겠지라고 할 때 옛날에는 조금만 노력하고도 야, 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좀 좋은 보상이 주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도 야,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별로 좋은 보상이 안 주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 최저시급 정도가 뭐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1시간 일하면 한 10,000원 벌 그렇죠. 거야. 네. 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경제적 판단을 한다라는 거. 제가 지금 좀 전에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대치가 낮아진다라는 건데 이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대치가 낮아진다는 거는 그냥 포기한다, 절망한다, 희망을 안 갖는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경제 활동을 할 때 기대치가 낮아진다는 거는 어떤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제가 한 가지 비싸도 산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해시, 여러분 아시죠? 경상남도 김해시에 출장을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택시를 타게 됐어요. 택시를 타러 갔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김해시에 내렸잖아요. 김해공항에. 네. 김해공항에 내렸으니까 이제 김해시 가면은 그냥 메터기를 켜고 갈 줄 알았는데 시외 요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 김해시에서 김해시로 이동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하 이게 몰랐는데 여러분 아셨습니까? 김해공항이 김해에 있는 게 아니라 부산에 있는 거예요. 이름만 김해공항이야. 그래서 결국은 맞잖아요. 그럼 시외 요금 내는 거. 그러니까 근데 나는 김해공항 내렸으니까 김해시에 강의하러 가니까 당연히 그냥 요금만 내는 줄 알았는데 시외 요금 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설전을 벌리다가 결국은 알았다라고 수긍을 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김해시에서 개인 택시 하려면은 면허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면허 개인 택시 면허 가격 사고 팔고 그렇죠. 하는 예. 거죠, 권리를.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택시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업용 택시로 일정 기간 무사고로 경력을 쌓은 후에 개인 택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개인 택시 면허가 있어요. 라이센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택시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각 시별로 이제 정해진 수량만 보급을 하죠. 왜냐면은 뭐 아무나 다 개인 택시 하면은 이제 수요 공급이 이제 깨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그럼 김해 씨의 그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 쪽은 많이 떨어져서 떨어져요. 서울 쪽은 한 7, 8천? 7, 8천 지금 더 할 텐데.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한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김해 씨가 지금 1억이랍니다. 1억. 1억. 개인 택시 하려면은 1억 개인 택시 면허가 1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불과 2, 3년 전에 8천이었던 것이 1억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불과 요게 이 2, 3년 전에는 8천이었던 것이 지금 1억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해 씨의 개인 택시 면허가 8천 하던 게 1억 됐다는 얘기는 야, 개인 택시가 지금 잘 되나 보다, 김해가.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권리금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 택시 하시는 그 기사님 경기는 2, 3년 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안 좋아졌는데 왜 8천에서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1억으로 올랐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성장 시대에는 사람들이 뭐가 떨어지냐면 기대치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 기대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정한 미래 보상에 대비해서 본인이 더 많은 대가를 치러도 좋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왜? 미래에 받을 그 보상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더 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한 300 정도 벌었는데 그게 한 200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나는 200이라도 벌겠다. 그렇지. 나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영업용 택시보다 개인 택시가 개인 택시라면 뭐 한 달에 300을 번다.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든 거니까요. 근데 영업용 택시 하면은 뭐 산학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 뭐 200밖에 못 번다든지 뭐 230밖에 못 번다. 그러면 솔직히 그 개인 택시 면허를 사서 1억을 투자해서 내가 개인 택시를 해본들 사실 실질적으로 걔가 나한테 가져다 주는 현금 흐름은 1년에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0만 원. 그러니까 뭐 영업용 택시 하면 250 벌 건데 개인 택시에서 한 300만 원 번다고 50만 원. 1년에 그러면 얼마죠? 6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추가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 600만 원 현금을 벌기 위해서 옛날에는 8천을 투자했었는데 이제는 1억을 투자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그 600만 원을 버는 소위 말하는 그 돈벌이가 옛날에 경제 성장률이 좋을 때는 뭐 그거 안 해도 딴 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대안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 600만 원이라도 아유 그게 어디야 그거라도 좀 안정적으로 벌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보통 얼마 투자했다라고 해서 기대하는 수익은 은행 이자하고도 또 연관이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금리라는 건 저성장과도 같은 어떤 그렇죠.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네요. 좋은 얘기 하셨는데 우리 정말 오늘 프로 질문러에 다운 질문 하셨어요. 결국 뭐냐 경제 성장률과 금리는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잖아요. 금리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기대치를 낮춘다. 기대치를 낮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미래의 보상에 대해서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겠다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면허 가격은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져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맛집이 저성장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좀 스카이캐슬 그렇죠. 하나하나 지금 얘기하면 제가 좀 전에 김해 씨의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을 얘기했는데, 자 맛집이 왜 저성장 시대의 열풍이냐? 우리가 성장률이 높았던 시대 불과 한 15년,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때 맛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뭐 식당이 있었지. 그때 다 맛있지 않아요? 다 맛있었어요. 예. 근데 사실 맛없는 집도 있긴 있죠. 근데 우리가 한 번 외식을 가고 두 번 외식을 가고 한 번 식사를 하고 두 번 식사를 할 때 어떤 집 가면 맛있고 어떤 집 가면 또 맛없고 그래. 그런데 뭐 다 이해하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한 번 먹을 때 맛없는 걸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이
언제 또 먹을지 모르는 이 밥인데. 내가 돈을 썼는데. 그렇지, 썼는데. 왜 맛이 없어? 왜 맛이 없어? 이거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이 얘기는, 오히려 사람들이 맛집이 인기가 있는 거는 맛집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맛집이 인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대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셰프나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에 가면 왜 맛있다고 느끼냐면 그거는 사실은 기대치가 높아서 맛있는 게 아니라 기대치가 낮아서 맛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맛있는 집에 가서 요리가 나오기 전에 기다리죠?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 집이 그렇게 유명하대. 진짜 맛있대. 줄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줄 서가지고.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마음에 조금만 맛있으면 맛있다고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기대치가 사실은 낮아지는 거예요. 오래 기다렸잖아, 추운 데서. 그러니까 일단은 힘들잖아. 배고파. 나의 뇌가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오래 기다렸으니까 이건 맛있어야 돼. 맛있어야 돼. 맛없으면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기대치를 낮춥니다. 우리가 우리 그 주부님들이 요리할 때 보면은 요리를 너무 금방 해서 주면은 남편들이 맛없다 그래. 근데 요리 한참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기다리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빨리 어떻게 배만 좀 채우게 빨리 음식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찰나에 딱 나오면은 딱 먹었을 때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 빠졌는데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굶었다 먹어라. 네, 굶었다 먹어라 그 뜻이 아니라 자 정리하면 뭐냐면은 맛집이라고 하는 것이 열풍을 일으키게 된 계기는 뭐냐? 사람들이 한 번의 음식 외식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낮아졌다라는 얘기는 맛집을 우리가 가보면요 맛있는 집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맛없다라고 맛이 이렇게 있지 않은 집이 있어요. 그 대신에 맛집이 장점이 뭐냐면 일단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를 가면 내가 막 엄청 기대한 것만큼은 맛이 혹시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망치는 수준의 맛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맛집이 우리한테 보장을 해주는 것은 엄청나게 맛있다를 보장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경우라도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을 가면 최소한 외식을 망칠 정도의 와 이거 진짜 음식 맛이 진짜 욕 나온다 이런 맛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중간 이상은 한다. 그렇죠. 일명 평타는 친다. 그렇죠. JMT-GR은 아니더라도 개인 택시 면허를 1억 주고 사면 큰 돈은 못 벌지만 일단은 어쨌든 간에 영업용 택시 할 때보다 한 달에 40~50은 그냥 더 번다. 라는 보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하기 싫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그렇죠. 심리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의 기대치가 맛집에 대해서 낮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냐면 그 음식 먹으려고 2~3시간 운전해서 가고 막 20~30m 줄 섰다 먹고 그러면 보세요.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인 음식 그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막 2~3시간 운전해서 가지 그거 엄청난 비싼 거 돈 내지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사람들 머릿속의 심리는 단 한 번의 식사도 망치고 싶지 않다라는 보장의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성장 시대라서 외식에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걸 수도 있고 내가 한 번 외식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김해 씨의 택시 얘기, 그 다음에 지금 맛집 열풍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 들어보면